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10주차 에너지 믹스. 이번 시간에서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원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에너지 믹스들이 에너지원의 부존 상황, 그리고 도입 여건,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이나 산업화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G20 국가들을 보는 건데, 이 브라질의 경우에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강점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륙지방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화석연료 기반 중에서도 석탄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의존도가 75%를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 가스가 많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해외 의존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죠. 자, 그러면 중동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뭐 굳이 원전을 많이 짓거나 할 이유도 지금 현재로는 없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결국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형태로 각 국가가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원의 구성하고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94.8%가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예요. 그리고 신재생이 차지하는 거는 몇 퍼센트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건이 타 나라에 비해서 약하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발전소의 수명이 많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40년 이상 발전을 하는 거고, 그것도 평가를 해서 뭐 20년씩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이 형성이 되면 전환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해서 신도시를 개발을 해놓으면 당연히 30년 이상이 돼야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됐는데 이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이나 나쁜 등급을 받는데 이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자기네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은데 좋을 수 있을까? 다 돈과 관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물며 이 주인이 없는, 아니면 주인이 나라인 이 에너지원들에 관한 것들은 국민 개개인이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본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1차 에너지원의 83% 이상을 석유, 석탄, 가스에 의존하고, 이 에너지의 용도는 전력 생산용, 수송용, 산업용, 가정용으로 두루두루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비 용량 비중이랑 발전량 비중이라는 거예요. 자, 설비 용량이랑 발전량 비중이 유사한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설비 용량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한다는 소리는 쉬지 않고 발전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뭐 90% 이상 가동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어떻게 돼요? 신재생 에너지는 설비 용량은 많아요. 설비 용량은 많은데 그 중에 반도 안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설비 용량이 피크에 맞춰져 있으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만 여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전력 생산하는 게 적겠죠. 뭐 평균 25에서 설비 용량의 30%.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겠죠. 뭐 구름이 많이 낀 날은. 그러니까 풍력은 어떻게 될까요? 풍력은 바람을 불어야 되죠. 뭐 최대한 40%까지는 가능한데 얘도 30에서 40%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원전이나 이 석탄 이런 화력 발전에 비해서
더 많은 설비 용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이 100을 가지고 90의 전력을 생산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30%를 발전 효율을 보인다. 그러면 얘를 3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0을 만들어서 얼마를 하는 거죠? 그렇죠. 90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비 대비 여기는 생산 발전 양을 보면. 자, 그 얘기는 뭐야? 설비가 기본적인 원전보다 3배 이상의 큰 설비 용량을 갖추는 거를 만들어야 비슷한 양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설비 용량도 많이 들지만 또 뭐가 많이 들어요? 일정한 시간에만 생산이 되니까 간헐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간헐성이 크면 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장 장치가 반드시 따라다야 되니까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 설비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을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뭐 ICT를 활용하건 버추얼 그 전력을 생산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중 중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역할을 많이 하는 애들은 석탄하고 원자력, 특히 원자력은 자기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발전 양이 전원별로 얼마만큼 많이 배웠는지를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 원전이 23%, 석탄이 40몇 프로죠. 확실한 거는 뭐죠? 원전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석탄의 비중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같은 화석 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얘를 줄이려고 하는 거는 아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LNG의 비율도 27%에서 22나 23% 여기 약간 조정이 돼서 2030년보다 뭐 더 많고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20%대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원이 조금 더 비슷한 가중치를 갖는 걸로 30년에는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거에 있냐? 결국 설비하고 설비 용량이랑 발전 용량의 차이, 그리고 발전 단가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있어서 환경 급전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급전에 따라 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뭐로 생산할 건지, 기저 전력 이외에 갑자기 전력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얘를 무엇으로 메꿔줄 건지, 그런 급전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랭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켰다 빨리 끌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그 피크 수요를 맞추는데 적합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게 1년에 한 달만 쓰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력 설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설비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료별 전력 생산량을 보면은 석탄, 원자력, 가스 비중이 90%예요. 그럼 이제 OECD랑 비교를 했을 때 OECD 평균의 석탄은 2배. 그렇죠? 이것만 그러니까 2배죠. 천연가스는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원전은 훨씬 더 한국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대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거, 재생에너지가 80%일 때 한국은 92%는 비재생 에너지인데, 이거에 비해서 OECD 국가는 65% 정도가 비재생 에너지고 한 35%가 재생 에너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에 관한 거죠? 전체 에너지 믹스가 아니라 전력 믹스예요. 발전 비중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이제
뭐 2030처럼 2030년 가면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력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력은 대부분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화석연료 기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전력화를 해서 전기차를 쓰건 다른 전력을 활용하는 걸 쓰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력을 만드는 밑바탕이 다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신재생 기반의 전력이 아니면 기후변화에 큰 대응 전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연소를 시켜서 1차 목적이 뭐냐면 수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수증기를 만들면 보통 물 상태에서 얘가 수증기로 바뀌면 압력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00배 이상의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면 그게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돌린다? 그렇죠. 증기 터빈을 갖다가 돌리면 이 발전기에서 이 고정된 자석을 이용하면 얘가 온오프가 되면서 뭐를 발생시킨다? 교류 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증기 터빈을 가지고. 자, 다만 이 증기 터빈을 돌리는 게 원자력이냐 아니면 화석연료냐 요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 90% 이상은 한국에서는. 이거 대신에 이제 석탄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얘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60%만 배출하는 뭐 가스를 단기적으로는 대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들도 내는 겁니다. 완전히 0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의 핵심은 0 아니면 1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전력 공급원이 대부분은 화석연료인데 이 상태에서는 전력이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이 결코 깨끗한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화석연료는 뭐 석탄, 석유 다 가지만 결국 얘를 쓰는 이유는 뭐죠? 경제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완성된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완성이 되면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꾸려면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었죠. 이산화탄소 문제,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 환경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발생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얘를 결국 정량화시켜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지금 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면 갈수록 춥고 더운 것들이 극과 극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대응을 하기는 더 어렵지만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이 기후변화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N 차원에서 이 개발 선진국들이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갖다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건지 그런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각 나라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줘요? 한국에 영향을 주죠. 그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죠.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고 이산화탄소 방출도 적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가 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이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재생에너지는 2030 전력의 20%를 신재생으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16년에 7%, 2021년에 9%, 2022년 11%, 그 다음에 20% 더블이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 그럼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배에 더블하니까 6배 이상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 2017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만 보면 태양광이 전 정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많이 증가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2030년까지는 풍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용량이 15.1 기가와트였어요. 용량이. 이 중에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 이상 증가해서 50기가와트까지 되는 게 2030년이에요. 근데 또 2030년 전에는 지나가면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증가를 하는 건데 그거를 견인하는 거는 대부분 태양광이랑 풍력이에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로 설비를 하려고 하는 거에 97%는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급 현황을 보면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2019년에 3.4%. 자, 연도별 발전 비중을 보면 요 발전량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에너지보다 2배 정도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요.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2021년도에는 7.5% 정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 얘를 2026년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25%까지 늘린다는 거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페널티를 내서 경제적인 세금의 형태로 뭐를 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절을 하거나 탄소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 때문에 그 기업에서도 물건을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규제나 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에너지 공급망은 결국 어떻게 되죠? 운송이에요. 자, 전력은 전력 그리드가 있죠. 그래서 전력을 고압으로 해야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고압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까? 지금 현재 80%죠. 에너지 전체 중에 80% 넘는 거를 공급하는 거를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토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집토끼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80% 안에 있는 것 중에 효율 향상을 위해서 10%만 효율 향상을 해서 줄인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 부피 중에는 8%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8%죠.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7%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거죠. 그것만큼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의 효율 같은 거를 향상을 시키거나 CO2를 감축하는 방법을 써도 10%만 효율을 향상시켜도 지금 전체 에너지의 양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저탄소 천연가스의 역할이 주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인데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는 거. 어디 러시아에서 중국까지는 갔죠. 이게 만약에 이 한국까지 오게 되면은 한국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NG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 되죠. 배로 들여와서 인수기지에서 아니면 재기화를 하기 때문에 생산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생산기지에서 가스 같은 걸 생산하죠. 원유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 비축기지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한 저장 설비가 갖고 있으면 간접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 장치는 꼭 붙어 다닌다 그랬죠. 왜냐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배터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니까 얘를 저장하지 않으면 전부 전기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충전 장치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자동차를 충전하는 인프라가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차를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고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와 그 다음에 자동차를 공급하는 전략들이 두 개가 잘 유동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뭐와 관련이 돼 있으면 건설이랑 관련이 있어요. 주택. 자, 집집마다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장기적으로 충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0분 있다가 내려와서 또 충전을 차를 다른 데 옮겨야 되고, 그게 불편한 것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인프라가 중요하냐? 신재생 에너지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산해서 운송하고 저장하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부 하나가 체인을 가지고 완성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확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1, 2년 빨리 했다가 망하면 사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국가는 상관없어요. 그거를 갖추고 있으니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망하든지 뭐 국가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죠. 자기 목표들만 달성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규모와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만 있고 실행이 안 되면 손해보거나 피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신산업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전환한 다음에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장을 하는데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니까 밤에 아니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간에 많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기를 압축해서 지하에다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압축된 공기가 팽창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압력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열을 해도 돼요. 땅속을 파서. 근데 지열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24시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땅속에서. 안정적이죠. 왜냐면 뭐 태양이 안 떠도 되고 바람이 안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열을 아무 데나 하느냐? 그건 아니죠. 땅속의 온도가 다른 데보다 높아야 되니까 결국 뭐 온천지대가 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화산 지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지열이 유리해요. 그러다가 또 화산 폭발하면은 뭐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크겠죠. 결국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수력 발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밤에 전력을 이용해서 저수지로 다시 환원을 시킨 다음에 댐으로 물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발전을 하면 되죠. 수력 발전을.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그게 결국 잉여 전력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폭넓게 얘기를 하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에너지를 다 회수한다는 거죠. 수확한다는 의미니까 이 사라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이제 발전소 같은 게 상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가 낮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밤에 공짜로 전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돈을 주면 또 일부 아마 사업자들은 지금은 허락이 안 되지만 충전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밤에 전기를 충전해서 낮에 필요할 때 팔면 되겠죠. 그래서 여분의 전력을 저장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무척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에너지 전환들의 속도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탄소 중립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수요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BP 아웃룩에 봐도 이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양이 이것만큼 화석연료가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량이. 그리고 그냥 지금대로 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은 이 정도니까 결국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에서 현실성이 높은 가정사항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수요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개선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어디에 달렸느냐?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의지. 근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투자가 있어야 돼요. 자본 투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에너지 산업화되어 있는 화석 연료가 얼마만큼 더 연장이 될 건지 이런 불확실한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탄소 중립에 올인을 해서 100% 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 화석 연료를 다 개발을 안 하고 셧다운을 했다. 그럼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하기 싫지만 일어날 확률이 분명히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과 에너지 수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탄소 중립의 실현 정도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의 불확실성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력, 환경에 문제가 있는 화석연료,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그 다음에 공급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신재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뭐를 하느냐? 에너지 구성과 그 용도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비롯한 모든 발전원들의 비용과 그 다음에 발전 설비들의 수명이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전기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에너지가 20%인데 이게 탄소 중립으로 40%까지 늘어난다. 그럼 전기를 2배로 더 생산해야 되면 얘를 온전히 신재생 에너지로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20%의 전기도 신재생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향후 늘어나는 것도 신재생으로 대체를 하려면 신재생에 기여하는 게 한 6배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들의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원의 선택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결국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최적의 에너지원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할 거인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하는 수요 관리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야 가장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